자, 이제 13단원 빛의 굴절과 광학기술 한번 봅시다. 빛의 굴절. 자, 굴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꺾이는 거예요. 빛이 꺾이는 현상을 굴절이라고 하는데, 굴절은 서로 빛이 진행을 하다가 다른 매질이 만나는 경계면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인데, 이제 왜 꺾이냐면 바로 이 빛이 통과하는 매질이 달라지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빛의 속력이 변합니다. 네. 어떤 매질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빛의 속력이 달라져요. 빛은 저번 단원에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 빛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파에 해당이 돼요.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파동이 전달이 될 수 있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걸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전자기파는 따라서 어느 상태에서 가장 빠르냐면 진공, 매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은 기체, 그 다음은 액체, 그 다음에는 선택적으로 투명한 고체 상태에서가 가장 느려요. 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얘가 진행 방향이 꺾이는데 어느 쪽으로 꺾이냐면은 속도가 느린 쪽으로 꺾입니다. 진행 방향에서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속도가 느린 방향 쪽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다가 위에 쪽이 더 느리다. 그럼 위로 꺾이고, 아래쪽이 더 느리면 아래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굴절을 할 때 규칙성을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굴절에 관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스넬 법칙인데, 모의 실험을 제공하는 누리집을 찾아 매질을 선택을 하고 입사각에 따른 굴절각의 크기, 즉 sin R분의 sin I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빛이 진행을 할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매질 1에서 매질 2로 빛이 진행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운데가 빛이 입사하는 기준선에 해당이 되고요. 빛이 이렇게 요 한 점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가운데 법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렇게 법선과 입사하는 파동이 이루는 요 각도를 뭐라고 하냐면은 입사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이 경계면에서 똑같은 크기로 I 다시라는 걸로 반사했을 때는 이 법선과 반사하는 파동이 이루는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하고, 반사의 법칙에 의해서 입사각하고 반사각의 크기는 항상 같아요. 그러면 굴절각은 여기서 꺾였을 때, 이렇게 꺾여서 진행을 했었을 때 가운데 법선하고 굴절파가 이루는 이 각도를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얘를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굴절각의 사인 값에 대한 입사각의 사인 값의 비를 봤더니만, 지금 이런 식으로 같은 매질이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따라서 커지는 거는 맞는데, 이 굴절각에 대한 사인 값에 대한 입사각의 사인 값의 비는 어떻게 돼요? 같은 매질이면은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즉,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무조건 따라서 커져요. 그죠? 이렇게 커지니까 얘도 커졌고, 여기서 이렇게 커지니까 얘도 커졌어요. 하지만 이 뭐예요? 굴절각의 사인 값에 대한 입사각의 사인 값의 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지금 배울 스넬의 법칙에 해당이 돼요. 자, 매질 1에서 매질 2로 파동이 진행을 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의 비는 입사각의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매질 1에서 2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N1, 2라고 나와있죠. N1이 매질 1의 굴절률이에요. 그리고 N2는 매질 2의 굴절률인데, 이 각각 매질이 가지는 굴절률을 절대 굴절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공에 대한 매질의 상대 굴절률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N1 또는 밑에다가 이제 N2를 놓고 진공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진공 상태에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여기다 N1을 놓고 여기를 진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N2를 놓고 진공으로 해서
진공에서 n1으로 빛이 진행을 했었을 때에 굴절각의 사인 값에 대한 입사각의 사인 값의 비. 그 다음에는 진공에서 어떤 매질 n2로 진행을 했었을 때 굴절각의 사인 값에 대한 입사각의 사인 값의 비. 즉 진공에서 어떤 매질로 진행을 했었을 때에 굴절각과 입사각에 대한 사인 값의 비율이 바로 절대 굴절률이에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 대비. 진공에서 빛의 속도는 상수예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건 진공 상태에서 진행했었을 3 곱하기 10의 8승m/s라고 하는 상수값으로 알고 있는 이 값은 진공에서 빛이 진행을 했었을 때의 속도값에 해당이 되고, 얘가 진공이 아닌 매질로 들어가면 무조건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느려져요. 진공에서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공이 아닌 매질로 들어갔었을 때 속도가 느려지게 되기 때문에 그 꺾이는 입사각에 대한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율이 절대 굴절률이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물질마다 정해진 값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특정 어떤 매질에서 다른 매질로 진행을 했었을 때의 그 굴절률은 상대 굴절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N1, N2인데 여기서의 속도를 여러분들 V1, 그 다음에 매질 2에서의 속도를 V2, 그 다음에 매질 1에서의 속도를 파장 길이를 람다1, 그 다음 매질 2에서의 파장 길이를 람다2 라고 놓으면은, 자, 얘는 어차피 여러분들 빛은 무슨 짓을 해도 진동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굴절을 하든 반사를 하든 뭘 하든 진동수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빛의 파동의 속도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앞에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파장과 진동수의 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파동의 속도, 매질 1에서 파동의 속도를 V1이라고 놓으면 얘는 속도가 이때 파장기 람다1에다가 진동수 F1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매질 2에서의 파동의 속도를 V2라고 하면 매질 2에서 파장의 길이 람다2와 여기서의 진동수 F2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진동수가 바뀌지 않아요. 진동수가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도의 비율은 무슨 비율하고 같아요? 예, 파장의 비율하고 같아요.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의 굴절률을 1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진공보다 큰 진공이 아닌 매질은 무조건 굴절률이 1보다는 커요. 절대 굴절률이 무조건 1보다 크기 때문에, 즉 속도가 어떻게 돼요? 진공보다는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굴절률이 클수록, 그러니까 절대 굴절률이 큰 매질일수록 빛의 속도가 느립니다. 알겠죠? 절대 굴절률이 큰 매질일수록 빛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굴절률이 클수록 속도는 느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원이고, 이 빛이 지금 딱 입사하는 이 지점이 원의 중심이에요. 자, 원의 중심이 돼버리면, 자, 이 각도가 가운데 법선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 각도가 입사각, 그 다음에는 이렇게 꺾여서 이 꺾인 파장이 법선하고 이런 이 각도가 굴절각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가 뭐보다 커요? 입사각의 크기가 굴절각보다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죠? 이 각도가 이 각도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굴절률은 누가 큰 거냐면은 N2가 N1보다 큰 거예요. 왜? 빛의 경우에 절대 굴절률이 큰 매질일수록 빛의 속도가 느리고, 파동은 꺾일 때, 빛은 꺾일 때, 굴절이 될 때 항상 어디로? 속도가 느린 쪽. 지금 굴절이 큰 매질이 아래고 굴절이 작은 매질이 위고, 속도가 아래가 느리고 위가 어떻게 돼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느린 쪽으로 꺾여요. 그러니까 느린 매질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진행을 하다가 느린 아래쪽으로 꺾여버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넬의 법칙이 왜 성립을 하냐면, 사인 값은 여기서, 이거의 사인 값은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죠. 이 대각선분의 이 수선의 발의 길이. 이게 사인 R이고, 이 대각선분의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 이게 사인 R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값은 실제로는 이 비율은 얘하고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반지름으로 서로 어떻게 됩니까? 네, 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각도에 따라서 여기서 내려진 수선의 다리 길이에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 이가 같은 매질이면 얘가 커지는 비율에 대한 얘가 커지는 비율도 어떻다? 결국에는 같다. 그래서 매질, 여기서 스넬의 법칙이 나온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매질 1에서 2로 파동이 진행을 할 때 매질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 뭐냐면 n1분의 n2 이렇게 갑니다. 1에 대한 2의 상대 굴절률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그럼 얘는 속도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sin r분의 sin i 값이 되고요. 굴절각의 sin 값분의 입사각의 sin 값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파장과 속도를 주어지는 상태까지 된다라고 하면은 그 뒤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V2분의 V1이 되고요. 람다 2분의 람다 1이 됩니다. 굴절률하고 속도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굴절률이 작은 쪽이 속도가 빠르고 굴절률이 큰 쪽이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굴절률하고 속도하고는 서로 이렇게 반대인 역수관계로 비례가 성립을 해서, 이거 원래 전체 통이 스넬의 법칙인데 이 속도하고 파장은 여기서 이제 다루진 않기 때문에 굴절률만 가지고 나왔는데, 만약에 속도랑 파장까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굴절률하고 속도는 어떻게 된다? 서로 반대로 들어가게 되고, 속도하고 파장은 서로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대응이 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혹시라도 다른 조건이 주어졌었을 때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했던 것처럼 굴절이 일어나든 반사가 일어나든 회절이 일어나든 빛의 진동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 진동수라고 하는 게 빛의 에너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굴절률을 구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자, 가운데 놓였을 때 물을 담은 컵에 연필이 실제보다 커 보이는 볼록 렌즈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왼쪽이나 오른쪽에 놓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려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비스듬히 나왔을 때 꺾여 보인다거나, 아니면 물에 이렇게 계곡이나 수영장 물에 얕은 데다가 다리를 봤었을 때 다리가 짧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게 물 속에 있는 실제로 우리가 보는 것보다 수심이 더 얕아 보인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뭐다? 굴절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물고기가 한 마리 있어요. 이렇게 물고기가 한 마리 있고, 여기에서 관측자가 물고기를 봐요. 물고기를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실제로 우리는 반사된 빛이 들어온 걸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빛이 들어와서 얘가 꺾여서 이렇게 닿아요. 그럼 얘가 나갈 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굴절이 돼서 들어온 빛이 물고기에 반사가 돼서 반사된 빛이 나갈 때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는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이 들어온 빛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 아래에 있지만 이 물고기가 이 위로 이렇게 떠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여기 있던 빛이 나오면서 이렇게 굴절이 돼서 들어갔고, 우리는 연장선으로 직선 상태에서 물고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떠 보여요. 다리가, 물속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도 저거랑 유사한 원리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과 이 굴절에 관한 내용이니까, 빛의 굴절을 이용한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뭐가 있습니까? 렌즈가 있죠. 렌즈는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렌즈도 보면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데 어느 쪽으로 빛이 꺾이냐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속도가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는데 렌즈가 두꺼운 쪽으로 빛이 꺾여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두툼하니까 두꺼운 가운데 쪽으로 빛이 꺾이고,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두툼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빛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볼록 렌즈는, 렌즈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빛의 굴절을 이용을 해서 상을 만드는 광학기구로, 가장자리보다는 가운데 부분이 두꺼운 렌즈를 볼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렌즈는 항상 뭐가 있냐면 초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초점. 즉 광축이라고 하는 건
그 렌즈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지나는 수직한 선을 바로 광축이라고 하는데,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이 전부 다 수평으로 입사한 빛이 한 점에 모이는 이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해주냐면은 초점이라고 해요. 초점. 그래서 얘를 F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초점 거리는 렌즈 중심에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를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초점 거리. 얘는 스몰 f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초점이라고 하면 포커스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평으로 들어온 광축의 빛이 한 점에 모이는 곳이 초점, 그 렌즈 중심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바로 초점 거리다 라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뒤에 넘겨서 광선 추적법, 광축, 초점, 렌즈의 성질을 이용해서 광선이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를 예측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상이 생길 거냐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게 이 광선 추적법인데, 보면은 볼록 렌즈를 지나는 빛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일단 물체를 지난 빛이 가운데 있는 중심점을 지나면 얘는 굴절하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직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온 빛도 당연히 이렇게 직진을 할 거고, 여기서 나온 빛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직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중심점을 지난 빛은 꺾이지 않고 무조건 어떻게 돼요? 직진해요. 그 다음에 물체를 지나서 광축에 나란하게 지난 빛은 꺾여서 무조건 어디를 지납니까? 반대편에 있는 초점을 지나요. 그럼 거꾸로 물체를 지나고 초점을 지난 빛은 꺾여서 광축에 나란하게 이렇게 진행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쟤들이 다 모이는 지점에서 바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상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볼록 렌즈에서 상을 만들 때 일단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중심을 지난 빛은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 그 다음에는 광축에 나란하게 입사한 빛은 굴절한 후에 초점을 지나고, 초점을 지난 빛은 굴절해서 광축에 나란하게 진행을 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어떤 상이 어떻게 생길 건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볼록 렌즈에서 광선 추정법의 가정은 렌즈가 매우 얇다라고 가정해서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 그 다음에 렌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굴절은 렌즈의 정확하게 가운데서만 한 번만 굴절하는 것으로 그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여기서도 굴절이 가능하고 여기서도 굴절이 가능해요. 실제로. 왜 그냥 매질이 바뀌잖아요. 공기, 렌즈, 공기니까 공기에서 렌즈로 굴절, 렌즈에서 공기로 굴절됐는데 그냥 한 번만 꺾인다라고 가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기는 상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길 때, 초점에 있을 때, 초점 거리보다 짧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더 먼 거리에 있을 때는 빛이 렌즈에서 굴절한 뒤 실제로 모여서 생기는데, 빛이 여러분들 이렇게 굴절한 뒤에 실제로 모여서 생기는 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실상이라고 해요. 실상. 그런데 얘는 이 물체의 이 화살표 위 꼭대기를 지난 빛이 수평으로 들어와서 꺾여서 초점을 지나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로 들어온 빛은 그대로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는 중심축을 지난 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굴절하지 않고 오다 보니까 여기 있던 빛이 여기 모이니까 이 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상이 모여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초점거리에서 2배면은 정확하게 초점거리, 상대편 초점거리에서 2배의 위치에 생기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물체의 위치가 초점거리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의 사이즈가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똑같은 상이 생기는 거죠. 뭐보다 멀면은 초점거리에 2배
2배보다 아니 2배의 위치를 하면은 똑같은 상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초점 거리에 2배보다 가깝대요. 그러니까 초점하고 2배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려주면은 얘는 쭉 지난 빛이 초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얘 중심축을 지난 애는 그대로 지나니까 초점거리 2배보다 더 뒤에 생기니까 뒤집어진 어떻게 돼요? 확대된 실상이 생기게 됩니다. 뒤집어진, 그죠? 지금 그려주면은. 그리고 만약에 초점 거리가 2배보다 더 멀리 있게 돼버리면 똑같은 조건으로 상을 작도를 했었을 때 어떻게 돼요? 예, 얘가 실상이 생기는데 초점 거리보다 더 안쪽에 뒤집어진 더 작은 실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보면은 점점 가까이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초점 거리 2배보다 먼 거리에서 앞으로 쭉 가져가면은 상이 작아졌다가 2배가 되면은 똑같은 상이 됐다가, 초점 거리 2배와 초점의 2배 거리와 초점 사이의 거리에 있었을 때는 실제로 상이 커지니까 2배에서 초점까지 오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상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 상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도 뭐가 생기냐면 허상이 생겨요. 허상. 즉, 물체와 볼록 렌즈 사이의 거리가 초점 거리보다 짧을 때, 근데 만약에 초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딱 초점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지나온 빛은 꺾여서 어딜 지나요? 초점을 지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한 빛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초점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빛도 어떻게 돼요? 그냥 만약에 중심을 지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가버리죠. 그럼 여기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죠. 그럼 여기를 지나온 모든 빛이 여기 그냥 한 점에 모여요. 초점에 있어 버리면. 그래서 이 볼록 렌즈에서 물체가 F 초점에 위치하면 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예 상이 안 생겨요. 자, 그러면은 지금 초점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돼서 초점거리 2배보다 멀 때, 딱 초점거리 2배 있었을 때, 초점거리의 2배와 초점거리 사이, 초점 사이에 있었을 때, 초점에 있었을 때까지 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초점보다 안쪽으로 물체가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물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초점을 지나서 물체에 들어온 빛을 봐야 되는데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물체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초점을 지나서 물체를 지나면 얘는 이렇게 가요.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 끝을 여기서 광축하고 나란하게 진행한 빛은 꺾여서 어딜 지나요? 초점을 지나요. 그리고 여기서 쭉 중심축을 지난 점은 이렇게 지나요. 그럼 이 빛이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죠? 그러니까 안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빛의 연장선을 그어서, 그러면 원래는 이 빛이 실제로 모여서 만나야 뭐가 되는 건데, 실상이 되는 건데, 이 거꾸로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이 빛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엔 뭐가 생겨요? 물체가 있는 뒤쪽에 허상이 생겨요. 허상. 그러니까 실제로 굴절된 빛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굴절된 빛의 연장선이 모여서 생기는 확대가 된 바로선 허상해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 실제로는 렌즈를 투과시켜서 나온 빛이 모여야 되는 건데, 우리가 돋보기를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확대돼서 보이잖아요. 그거는 바로 무슨 상이에요? 우리가 보는 확대된 상은 여태까지 봤던 게 돋보기로 허상이었다. 왜? 렌즈 앞에 생기는 게 아니라 렌즈 뒤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렌즈 앞에 생기는 상이 실상, 렌즈 뒤에 생기는 상이 허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볼록 렌즈에 의한 상을 보면은 렌즈하고 중심축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생기는 상이 달라요. 초점거리 2배보다 멀리서 와요. 자, 1에서 3까지 다가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1에서 3까지 다가오면서 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뒤집어진 역실상이 점점 커져서 딱 초점거리 2배 오면은 크기가 똑같은 뒤집어진 역상이 생기고, 초점 2배 거리와 초점 사이의 거리에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진 확대된 상이 생기게 되고, 딱 초점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상이 안 생기고요. 초점 안쪽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바로선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은 다 뒤집어진 역상이고, 허상만 바로선 정립상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다가올수록 상의 크기는 어디까지? 초점에 다가오기 전까지 점점 커지고요. 초점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반대편에 허상이 생기지만은 원래 거보단 커 보이고, 대신에 초점거리 2배 있으면은 사이즈가 어떻다? 똑같은 역립상, 도립상이 생기고, 초점거리에서 2배에서 수점거리까지 들어오면은 확대된 도립상이 보이게 되는 거고, 실상이 초점거리에 있으면 안 생기고, 초점거리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확대된 정립의 허상이 생긴다. 그러니까 거리별로 생기는 상의 종류랑, 그다음에 바로 섰는지 뒤집어졌는지, 이게 실상인지 허상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잘 나올 테니까, 얘가 EF 이상이냐, EF와 F 사이냐, 아니면 F보다 짧느냐, 요 세 가지로 잘 구분을 해서 볼록렌즈 상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작도로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